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득음악당 유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은 향선 명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명리학에서는 자평 명리학을 위주로 많이들 공부를 해오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새롭다기보다는 좀 더 보충된, 좀 더 보완된 향선 명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선 명리가 무엇인지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천천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명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를 배우는 목차가 제일 먼저 음양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음양의 과정을 배우면 또 오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행을 배우고 나면 다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인 육신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육신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격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명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명리의 그 과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연, 월, 일, 시라는 이런 사주를 만들어서 자연의 변화와 자연 변화의 기운과 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무엇인지, 오행은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그 이론과 또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양에 대한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양에 대한 이론을 처음부터 하면 이게 무미건조한 그런 과정이라 이해하기가 사실상 좀 흥미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대개 또 오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 과정도 음양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오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목화토금수 정도의 어떤 오행이라는 수준과 뭐 사계가 있다는 정도의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사 그것을 바로 육신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신만 배우고 나면 이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시 또 음양 과정을 새로 배우고 또 오행 과정을 또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재미없는 시간의 주제지만 음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 옛날에는 음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음양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어요.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음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글자, 이 기호를 가지고 음양을 표시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역에 보면 이런 기호를 가지고 많이 분화시켜 놨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방법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길게 그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시간적으로는 하나의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현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오행으로 논해 보면 이 글자가 이런 기호가 무엇을 오행으로 표현하면 가장 적당한가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공간적 시간과 공간을 영속적으로 공간하는 것은 무토예요. 시간을 영속적인 시간과 전체적인 공간을 표시하는 것은 무토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음은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한정적이죠. 이게 가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는 글자로 표시를 하게 됐고, 나중에 이것을 음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은 전체적인 기운과 부분적인 기운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과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기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음양의 논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음양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양을 하나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거 동양 사회에서는 에너지라고 기라고 이야기했고, 서양 사회에서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기가 모이면 기를 단전에 모으기도 하고 어떻게 또 도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데 쓰는 용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순수한 음양론으로 보면 이 에너지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병화라고 볼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임수라고 읽기 이전에 이 부호 자체는 뭐냐면 따뜻한 기운이에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난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난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가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난이 하나의 에너지 전체의 순수 에너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화라는 어떤 우리가 태양계에서 사는 태양계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우주 전체에도 많은 에너지가 존재하지만은 요 가까운 우리 태양계에서만 볼 때에도 이 병화는 햇볕과 같이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양의 에너지가 햇볕을 이렇게 쭉 비춰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로도 태양빛이 오고 또 나머지 빛들은 어디로 갈까요? 태양계 저쪽 밖으로 어디론가는 가겠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에너지들이 어디론가는 가요. 어디론가는 저 멀리까지 가요. 멀리까지 가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식어버리겠죠. 그럼 따뜻한 기운이 다 식어버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가 하나의 물질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적천수나 이런 동양 고서에 보면 청간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는 양은 기를 뜻하고 음은 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질론을 가지고 명리를 논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기질을 갖다가 논하면 기는 무엇이고 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대 동양 사회에 있었고 고대 서양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기와 질에 대해서 많이 논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역의 과정인 주역에서는 음양 변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양의 기운이 이렇게 가고 음의 기운이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것이 분할을 합니다. 이 분할을 하게 되는데 기운이 분할을 하게 되면 서양적 사고 방법인 이수 분화가 있고 동양적 사고 방법인 삼수 분화가 있어요. 기의 분화에 대해서는 기의 분화가 이수 분화와 삼수 분화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주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수 분화와 삼수 분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 주역을 배우듯이 깊이 있게 다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분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양이 하나의 또 양으로 이렇게 양과 양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양에서 분할을 하면 양에서 하나의 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음은 이렇게 음에 있고 음에서 음이 작용하고 또 음에서 하나의 또 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음양 분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서 양으로 내려오는 이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를 갖다가 병화라고 한다면 양에서 일음이 시생하는 그 시간을 그때부터의 그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행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음에 가장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 것을 임수라고 한다면 음에서 일양이 이렇게 나온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양이 음으로 바뀌는 이 기준된 시간을 우리는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 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이지, 동지와 하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기운이 가장 큰 상태에서 일음이 시생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하지 기준이라고 하고 또 이 기운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지라고 하죠. 그래서 동지나 하지나 이 차이가 뭐냐면 요 기준점을 보면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지구로 보면 우리가 서양, 동양 이렇게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날짜 변경선 이런 것도 있죠. 그거 왜 그어놨을까요? 밤낮의 시간을 언젠가는 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 변경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중 기토를 나중에 공부를 하더만 오중 기토랑 오화에 보면 지장간에 기토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딱 그런 거예요. 날짜 변경선의 기준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 분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가 새로운 물질들이 형성된다는 것이 삼수분화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수분화는 대개 이수분화는 대개 서양적 사고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로원이라는 컴퓨터의 시스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삼수 분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한 난이 교차되면서 뭔가 물질이 생기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오행화되어서 물질을 만들게 되는 이 동양 문화 사상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 단 3세판이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딱 승부, 이렇게 단판 승부를 절기하는 문화들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이런 기준점들도 아마 이런 데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분화나 삼수분화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분화되어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가장 최고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화예요. 화. 변화되어 가는. 변화가 화예요. 화. 그래서 이 화는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논리죠. 그래서 항상 바뀐다, 항상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 기와 질로 나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과학적 체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학적 접근법을 중시하는 이수분화를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기와 질로 나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기가 질로 바뀌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공식이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질로 바뀌는 과정이 뭐냐면 mc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라는 m과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운이 물질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물질로 바뀌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들이 또 언젠가는 산화되어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장 순수한 음량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암흑 물질이 있고요. 첫째는 우주 공간 속에 암흑 물질이 있고,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뭐냐면 우주 공간에 많이 떠 있는 별들이에요. 그 별이 뭐예요? 큰 행성들이죠. 그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존재는 하고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양자학이라 해서 에너지의 가장 작은 소수의 단위를 갖다가 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라는 것은 양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뭉쳐있는 상태를 전자라고 하고, 양자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물질의 단위는 없을까를 연구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힉스 입자예요. 이 힉스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힉스 입자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깊은 지하에 엄청난 그 큰 둘레의 시설을 갖추고 충돌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물질의 입자, 힉스 입자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물질로 존재하지만 아무런 질량이 제로인 상태, 중성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예요. 화.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와 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뭘 이야기했냐면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뉴턴은요, 영국의 과학자 뉴턴은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15세기 사람인데, 이 양반은 빛이 무엇인가, 광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빛의 광학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실험을 했죠.
이렇게 방에다가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다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고 햇빛을 통과시켜서 햇빛이 딱 들어오는 부분에다가 뭘 했나? 프리즘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 속에 빛이 분광되겠죠. 빛이 나눠진 거예요. 프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각 빛 속에는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의 에너지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성 에너지가 뭐예요?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은 여러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근데 뉴턴이 이야기한 것은 물리학의 3법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또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개 빛이란 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빛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사되는 각은 반사되는 각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즉, 햇볕이 45도에서 들어왔으면 45도의 각도로 들어왔으면 비쳐 나가는 것도 45도로 나가요. 이게 3차원 세계에서의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이쪽에서 딱 들어올 때 거울을 딱 갖다 반사시키면 저쪽 딱 45도 각도에 햇볕이 딱 비춰지죠. 그래서 이게 3차원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의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보다, 뉴턴보다 좀 더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동양사회에서 말하는 기와 질이라는 것도 있고, 너와 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수학적으로는 0과 1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이 시간이 1분은 60초라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면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이 언제나 일정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알고 있는 블랙홀 이런 데 빠지면 근데 가서 갔다 오면 우주에서 잠시 머물다 왔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100년이 지났더라. 무슨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것도 많죠.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구경을 하고 내려오니까 세상이 다 변해갖고 나이가 갑자기 많이 들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몰입하거나 너무 빠른 데 가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빛은 정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딱 이렇게 가야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주는 게 태양이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빠를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빛은 천천히 간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빛은 직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력이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의 중력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다른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나 또는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행성들이 항상
태양의 주위를 이게 태양이면 태양의 주위를 벗어나질 못하고 매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매일 공자전, 공전 이렇게 막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력이 크면 중력이 크면 중력을 G라고 표시하는데 중력이 이렇게 중력이 크면 뭐냐면 빛과 시공, 여러분들이 말하는 빛과 공간을 갖다가 휘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같은 이런 데 빠지면 빛도 못 빠져나온다 그러죠. 빛도 흡수되어 된다 그러죠. 그런 말들은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 너무나 중력이 크고 그 빨아들이는 힘이 크면 빛도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양학이라는 것은 우주에도 존재하지만은 요 아주 작은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게 음양학이에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저쪽 남미 쪽에서 발생하는 그 하와이나 그쪽 또 발생하는 그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우리는 동양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인도양 쪽에서는 뭐 사이클론인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큰 태풍들이 불 때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다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막 이동을 하죠. 근데 대개 뉴스에 보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집과 자동차가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오리라는 이 빨아들이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이게 뭐예요? 건물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오리 쳐가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빨아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도 보면 소도 빨려서 저까지 날아갔다는 그런 기록들 있어요. 그만큼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기운이란 것은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우주 속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빠져나오는 구멍을 갖다가 화이트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웜홀이라는 말이 있어요. 웜이란 말은 뭐예요? 지렁이, 벌레 이런 걸 갖다가 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면 웜이라 해갖고 인조 미끼 쓰는 때 보면 지렁이처럼 생긴 이런 걸 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꾸불꾸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이라고 하죠. 용오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휘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웜홀이라고. 그래서 이 홀은 구멍이고 웜은 모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웜홀을 통과하는 것이 블랙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 이 블랙홀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웜홀을 통과할 때에 그 중력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들이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작은 단위로 지구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주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의 크기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계에서도 이 태양의 중심 세력인 태양이 나중에 이것이 에너지가 다해서 없어지게 되면 이 엄청난 에너지가 없어지기 전에 적색 거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 부풀어 올라온 그 에너지 열기에 의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흡수됩니다.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죽으면 이 주위에 있던 행성들이 다 결국은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름 있는 큰 대감이 죽으면 하인들이 함께 매장되기도 했죠. 이런 게 다 그 영향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할 때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리를 공부할 때 되게 음양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거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음양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오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음양의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오행이라는 어떤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어떤 그 에너지 변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역에서는 오행이라고 하지 않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태양, 태음, 소음, 소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왜 명리에서는 왜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오행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게 음양이 분화하면 두 개씩 이렇게 분할을 되어 가면 계속 그래갖고 사상에서 8궤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상 8궤 이렇게 말 들어봤죠. 근데 왜 사상에 있는 과정을 명리에서는 왜 오행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왜 어떤 하나의 제5의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5의 원소는 뭐냐 하면 바로 토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원초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음양 속에 시간적으로는 영속성을 나타내고 또 즉 공간적으로는 전체를 나타내는 무토와 시간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짧은 이 시간과 부분적인 그 어떤 공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토가 있었어요. 이 토가 뭐냐면 하나의 제5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체하는 이 토라는 것이 하나의 원소가 첨가되어서 무엇을 이룬다? 오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의 완전한 자연의 형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즉 3차원 과정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의 제한됨을 넘어서야만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5의 원소가 뭐냐면 토예요, 명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대통일장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되어야만 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완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나라의 고서인, 천부경, 천부경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를 처음 접할 때 성수, 생수, 자연수가 1에서 5까지 또 6부터 6에서 10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에서 5까지 변화하는 이 과정들이 뭐냐면 점, 선, 면, 사방, 공간 이렇게 자연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의 점이, 하나의 원소가 점이 계속 연결되면, 즉 양의 기운이 하나에 계속 연결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정된 음의 기운이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세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분할을 하니까 삼수 분할의 원리에 의해서 공간이 생겨요. 점선면이. 면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만나니까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반대 음양 세력이 여기에 이만큼 나오면 반대도 이만큼 나오는 이 이론을 또 주역을 하면 또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을 천부경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 그리고 2, 하나가 둘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삼수 문화가 이 두 개가 음양이 하나 더 음양이 만나면 뭔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삼수 분화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것이 삼수 분화의 원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진 것이 사예요. 그래서 사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원을 이 사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만들어진 모양이 뭐냐면 5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자연수라 그래요.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 6부터 모든 물질이 재탄생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수 음양에서 상수학을 공부하면 6을 갖다 1을 우리는 임수로 표현하고 6을 뭘로 표현해요? 개수로 표현하죠. 그건 아시죠? 양은 홀수, 음은 짝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6, 7, 8, 9에서 성수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6, 7, 8, 9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7, 27이니까 개수 정화, 8은 뭐예요? 을목을 뜻하죠. 그래서 음의 물질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음의 숫자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에너지가 식으면 곧 물질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쓰는 말이고, 병화와 임수라고 쓰는 것은 편의상 쓰는 말이고, 이것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 7, 8, 9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인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예요? 인간이 노력하는, 흔히 하는 말로 여생여라고 그러죠. 인간이 노력하는 모습을 여생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일간이 양간이라고 해서 다 양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음이에요. 왜? 인간이 태어난 하나의 가시적인 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음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감목이 아니에요. 정신이 지향하는 바가 곱게 나아간다고 해서 감목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지,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원리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행에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하면 하나의 체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이 탄생되죠. 에너지 변화의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체라는 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나오는데, 이 목이 어떤 수화, 음양이라는 수화, 음양이라는 수화의 영향에 의해서 이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신상화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신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을 인신상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화, 서로 인이 신으로 서로 바뀌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 신으로 상화, 되어 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음양과 오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음양 속에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어요? 목이 금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 이 행동은 음양과 오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음양에 의한 목이 금으로 바뀌어서 음양과 오행은 음양과 일행과 같다는 뜻이에요. 음양 오행이 아니고 음양 일행이라고. 음양과 음양, 어차피 모든 것을 통합하면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육신에 가면 합이라는 것도 왜 필요한지 나오겠지만은,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행을 갖다가 뭐 현실 속에서 필요한 민영오제라 해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목이 금으로만은 인신상화의 원리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음양은 무한한 것이지만은, 이거는 오행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살아가는 이 오행이 뭐예요? 하나의 자연이 태어났던, 자연이 탄생된 거죠.
이 목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어떤 생명체가 검으로 화되어가는 것이 인신상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행을 갖다가 자연의 원리, 자연수라고 하고 1부터 5까지를 자연수라고 하고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장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제5원소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다? 음양이 변화해서 사상으로 나누고 사상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블랙홀이나 이런 순간이동 같은 이런 것을 하려면 나중에 대폭발을 하거나 어떤 또 다른 또 다른 음양의 극단적인 음양 현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가장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알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오행이라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이 생명체인 인간이 과거를 알아가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힌트 썼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변화를 알아가는데 사용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시적 관념이에요. 멀리 보는 거시적 개념으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망원경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눈이 퇴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시력이 5.0 이상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 인류는 많이 눈이 퇴화되어서 시력이 아주 많이 약해졌죠. 거시적 개념, 즉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망원경을 올려놨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 허블 망원경을 올렸어요. 그것도 천문학자 허블이 이렇게 주창을 해서 올리는데, 지금 그 허블 망원경으로 인해서 우주의 비밀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사에서는 좀 더 많은 배율과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아마 조만간에 올려진다 그래요. 그 망원경 이름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려지면 또 어떤 빅뱅 할 당시의 과거까지도 아마 비춰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주의 비밀이 풀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점을 보러 이제 이 사주 명리니까 점을 보러 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왜?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력서를 받죠. 그 이력서를 한 게 뭐예요? 그동안에 네가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무엇을 전공했고 뭐 어떤 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근무 부서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시적인 관찰을, 자연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주 건시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고 건시적 개념으로서는 뭐냐면 현미경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현미경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한 점이 곧 인간 전체를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먼 빛이 와서 하나의 인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전부 다 한 원소 속에 같은 전부 다 생명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시적 개념의 현미경법은 근대에 의학으로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인간의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놈 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근시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암에 걸렸으면 그 암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암도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특정된 특성을 갖다가 제거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시적 현미경적 방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무엇인가? 절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수행을 하죠. 자기가 누군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정신은 누구인지, 참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를 여기 오게 한 것은 무엇인지, 이 참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종교계에서는 현미경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법과 망원경법을 갖다가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양은 이렇게 많은 것을 서로 다르지만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양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과거를 알아가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이기려면 암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만이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대개 보면 유전적이거나 생활 습관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오행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음양이라는 원초적인 그 어떤 기운이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자연이라는 생활 환경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대한 생활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유전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가 생활을 잘 못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있는 독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오행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명리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환경이 어떠한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유전적 자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적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행으로 알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즉 가족적 유전자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자연은 조후라는 계절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지방에 태어난 사람과 추운 툰드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 이런 유전적 자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조후에 의해서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적성 검사를 해서 나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행으로 보는 사주명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행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러한 적성 검사를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일찍부터 어떤 자질을 타고났는지를 알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점을 보러 온다고 하죠. 와서 하는 말이, 나 돈 언제 벌어요? 또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나 애인 언제 만나요? 이건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식상하고 한심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보다는 막무가내식으로 돈 언제 벌어요? 애인 언제 만나요? 그런 질문은 그게 질문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소양의 문제예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그 사람이 타고난 적성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진로를 택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크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반드시 미리 해주는 것이 좋다. 부모가 돼가지고 무조건 우리 아이 1등만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또는
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그 막연한 그 기대치, 그런 기대 심리보다 이 아이의 특성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길로 일찍부터 자질 개발을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지, 무조건 1등 해라,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것은 이 부모님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너무나 많은 부담감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핑계로 인해서 그 아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자기가 부모니까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요즘은 개성의 시대라서 뭐 권력의 시대도 지나갔죠. 왕조 시대가 다 붕괴되었어요. 왕권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지구상에. 다 붕괴되고. 지금은 경영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권력 중심 사회에서 돈 중심 사회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넘어왔느냐면 개성 시대로 넘어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벌가의 자식들도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무슨 화가가 되려고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것이지, 돈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